네, 21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선대위를 해산하고 포스트 총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양당은 총선이 끝나면 위성정당과 합칠 예정이었지만 제2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 직후에 가장 먼저 제기된 이슈가 그동안에 이제 위성 정당들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가 끝났지만 합당을 하기보다는 좀 원내 교섭단체로 두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또 앞으로 꼼수를 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꼼수로 비례 위성 정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상 밖으로 지금 민주당이 180석 아주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1987년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에 대승을 거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구가 163석 네. 그리고 비례가 17석이거든요. 비례는 현재 시민당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 예. 그런데 당초에는 이걸 합당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합당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섭단체가 하나가 더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 공수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둘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그러면은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패를 했습니다만은 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구가 84석 그리고 비례가 19석이거든요. 예. 그럼 통합당도 같은 논리로 하나의 교섭단체보다는 두 개의 네. 교섭단체가 있는 게 더 낫다. 특히 이제 19석이니까 한 석만 있으면은 교섭단체가 20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가능하고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3석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명을 뭐 데려오든지 간에 지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무소속 당선자가 4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태호, 홍준표, 네. 뭐 윤상현, 권선동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복당을 하려고 하니까 비례 위성 정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눈치 보기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잘 안 되면은 의원을 꽂주는 또 이 꼼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4개 원내 교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닐까요? 네. 꼼수 편법이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위성정당이라고 공공연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원 꿔주기 우리의 정치 문화입니다. 매 총선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 같으면 서로 정당 간의 통합도 되고 서로 연립정부가 설립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구성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보면은 총선 때까지 선거 때까지만 되면은 국민이 최고, 네. 주권자가 최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선거가 끝나면 물론 지금 당선자나 낙선자나 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당선 사례나 낙선 사례를 하고 있지만 일단 국민들의 선택의 순간이 끝나면 이제는 국회의원의 시간이 됐다.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어떤 총선의 민의랑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가지 편법과 꼼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성정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교섭단체를 하나를 만들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장 추천권의 이익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정당 보조금도 더 타낼 수 있는 뭐 돈을 더 많이 정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법도 여기에 숨어 있는데 예. 뭐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건 해마다 총선이 끝나면 뭐 무소속 당선자들이 다시 복당을 한다거나 이런 편법이 우리 정치에서는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가 상당히 수준 낮은 정치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특히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만든 포플러스를 통해서 만든 준연동 비례제 했지만 지금 양당 모두 위생정당을 만들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민주당이 주도한 이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 이것을 민주당이 또다시 편법으로 해서 제2의 위성정당을 해서 교섭단체 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103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한 명을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 당선자를 꿔줘서 두 당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해야만이 공수처장 할 때 야당목 2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다 하지라도 여당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들이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참 선거 이전부터 선거가 끝나고 나서까지 꼼수라는 단어를 정치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위성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경우에 지금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장 임명이라든지 공수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각 당에 어떻게 좀 작용할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예. 지금 이제 공수처장을 선출하려면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럼 총 7명인데 이 가운데 이제 야당에게 2명을 배분합니다. 예. 그런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목 2명 중에서 1명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형식상으로 만약에 현재 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게 야당이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목 2명 중에 1명을 아하. 사실상 여권이 차지하게 되니까 예. 6명을 여권을 확보하게 되니까 여권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통합당 측에서 이제 결사 반대하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꼼수 교섭단체가 등장을 하면은 이번에 21대 상반기 원 구성은 4개의 교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위성 교섭단체니까 사실상은 1대1 양강 구도로 되는 것이죠. 양당 구도로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문제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난번에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제3정당, 제3교섭단체가 있었어요.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들로 인해서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정면 대결할 때는 완충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4개지만은 사실상 2개의 교섭단체가 국회를 끌어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할 경우에 강대강 충돌할 경우에는 과연 누가 그러면은 완충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대 국회로 가면은 20대 국회 같은 경우가 이제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 하나도 안 하는 식물 국회, 그리고 맨날 싸움만 하는 동물 국회, 그리고 걸핏하면 장애로 나가는 국회 보이코트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외면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국회가 또다시 운영이 되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여야 모두에게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통합당을 사실상 괴멸이 됐는데 왜 괴멸됐는가? 과거에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해서 괴멸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더 건전하고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국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뿐만 아니라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참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20대와 조금 희망적인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상당히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통합당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당과 협상해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장외투쟁은 과거 같으면 발목 잡기로 국민들이 인식을 할 텐데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도 20대 때는 42일간의 입법 공백,
원구수 협상이 그때 당시에는 한석 차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태에서 치열하게 네. 삿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180대 103이면 거의 뭐 여러 가지 60%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물론 의원수대로 원구성을 해야 되지만 야당의 어떤 가치도 포용하는 뭐 상임위원장 숫자로서 포용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다수당에서 최연장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부의장은 지금 2명이나 3명이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야당에서 1명, 여당에서 1명, 또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네. 1명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법사위나 운영위를 누가 맡을 것인가. 법사위는 지금 현재 표심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야당인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지난 20대 국회에도 42일간 끌었고 네. 또 운영위는 여당이 갖는 것이 이제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사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 108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법사위는 당연히 예.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니면 야당은 그래도 견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는 우리 보수 정당인 통합당한테 법사위를 양보하라.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3석에 불과한 야당이지만 제일 야당이지만 여기보다 더 플러스 되게 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려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이든 미래한국당이든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 꺼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방식이 과연 이번 선거가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선거였는데 위성정당이 나타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비판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원 꺼주기를 해서 이렇게 위성정당들이 원내 교섭단체로 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국민 여론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예. 정치 불신이 더 가중되겠죠. 그런데 의원 꺼주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17석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지금 3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당이 합할 경우에는 20석이 돼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꺼주기 없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꼬주기 없이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통합당 측으로 가보면은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당선자가 4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이니까 한 석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소속 당선자 중에 누군가가 그리 간다면 굳이 의원 꼬지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원 꼬지기라는 꼼수를 통해서 제2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꼼수 위성정당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또 꼼수 교섭단체냐. 그래서 국민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 쪽도 그러고 통합당 쪽도 그러고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상대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통합당 측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지난번에 이제 비례 위성정당 만들 때 같은 논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눈치 보기가 심화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은 결국 지난번에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만은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까? 소수 정당의 진출 기회를 좀 예. 늘리자. 그렇죠. 그리고 민심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치를 좀 상당히 좀 높이자 비례율을 일치하는 율을.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오히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됐거든요. 예.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잘못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의원 꺼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3명을 더불어민주당이 끌어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180석의 거대 정당인데 여기서 열린민주당 3명까지 끌어들여서 하면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과하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것은 오만하게 비칠 것이고 국민의 심판이 바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가 아니었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3명이 더불어시민당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 꺼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무소속 당선자 4명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절대 여기는 안 갈 겁니다. 홍준표 당선자가 여기 가겠습니까? 이분들은 지역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냐면 당선되면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복당하겠다. 이것이 네. 선거 공약인데 예. 그럼 비례정당으로 간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원론적으로는 같은 정당인데 저는 다른 정당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나 2명 의원을 꺼주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만이 공수처라든가 그리고 정당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1당 집권당도 2개의 교섭단체 예. 그리고 야당도 2개의 교섭단체 이렇게 해서 숫자는 다르지만 교섭단체 수는 4개로서 일정 부분 균형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예. 참 21대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 문을 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공수처 얘기를 한 김에 공수처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수사 1호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어떤 얘기해 이제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은 당장 공수처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공수처를 구성을 하려면 맨 먼저 공수처장을 네. 선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이 반대의 네.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또 과연 여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죠. 공수처 구성에 박차를 가할 텐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다시피 굉장히 국가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쟁을 지금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내 생명과 재산, 삶을 지켜달라. 네.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벌써 어떤 정쟁거리를 도출해내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세가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까지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지금 180석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책임도 져야 된다. 이건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여권에서 핑계를 댈 수가 있었어요. 봐라. 한국당에서 저렇게 발목 잡고 반대하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뭐 거대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핑계는 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정쟁거리를 만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공수처 수사 1호가 꼭 윤석열 총장이 되란 법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위기를 좀 보면요. 이 우희종 시민당 대표 같은 경우 SNS에서 직접 윤 총장 거취를 언급하기도 했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검찰과 언론의 선전포고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취지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 때는. 근데 우 대표 같은 경우 선거 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당 지도부라든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무게감을 느낀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느낌인데 선거 전에는 공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극적이고 상대 진영은 못 끌어오더라도 중조표심을 나한테 끌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언사를 해야만이 핵심적인 어떤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다만 선거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그것도 역대 최대 압승으로 끝났고 지금 제가 여당한테 필요한 것은 통합과 탕평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3당 합당 때도 215석을 얻었지만 그다음에 참패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7대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155석에 여러 가지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그다음에 참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서는 겸손하자.
그런데 물론 이분들을 이 생각은 뭐 가슴속에 깊이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21대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상임위라든가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국회가 개원되지도 않았는데 네. 정치적인 이런 강한 자극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통합당도 102석이지만 103석이지만 장외투쟁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과 180대 103으로 붙는 것이 아니고 제1당 대 야당으로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제1당인 여당이 통합당한테 이런 싸움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국정 운영이고 물론 어떤 국가기구는 뭐 여러 가지 정치 기구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이 결정되고 공수처 출범하면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관련 문제가 1호 조사다.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치 공방을 하면 제1당이 손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지금, 것처럼 네. 예, 공수처장 임명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좀 첨언을 예, 하면요. 짤막하게 첨언해 주시죠. 네, 지금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도 과연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펼쳐나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사권도 상당 부분 지금 제약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상당 부분 제약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측근 검사장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이 채널 A 기자와 관련해서 검언 유착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정식으로 수사 지시할 정도로 돼 있고 또 본인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리하게 지난번처럼 뭐 청와대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댔는데 그렇게 무리한 수사는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내 생명과 재산, 삶을 지켜줄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압박하는 건 저는 안 할 거로 보고요. 다만 지금 총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공수처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다만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압박하는 건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도 자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양쪽이 긴장 관계는 유지하겠지만은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거 이후에 좀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특히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태구민 당선인을 향해서 일부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뭐 색깔론 씌우기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또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어쨌든 간에 태구민 당선이죠. 태구민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네.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 간에 태구민 후보를 찍은 분도 유권자고 또 다른 후보를 찍은 분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선택을 존중은 해야 된다. 예. 그게 민주주의다. 네. 특히 이제 과정에서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지만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더욱더 승복하는 것이 좋다. 근데 더구나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지금 진영으로 대결돼 가지고 분열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종북 좌파라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웠는데 지금 역색깔론으로 가면은 상당히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특히 국가 재난의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고 화합해서 네. 국론을 통일하는데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여기에 대한 듭니다. 장 교수님 입장도 듣고 싶은데요. 뭐 헌법에는 뭐 이제 탈북해서 오면은 이제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당인 제1야당에서 공천을 해서 지금 탈북민이 3,523명인데 예. 지금까지 탈북민 출신 중에서 조명철 그리고 태구민 그리고 지성호 나우 대표 네. 이번에 비례대표 된 분이죠.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국회의원직을 이제 수행을 하고 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할 텐데
북출신 지역구 의원은 최초입니다, 사실. 네. 물론 강남이나 다른 지역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당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주 자극적인 예를 들어서 안보 공세에 집중하고 이것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어떤 안보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카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강남 유권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주권자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선증을 받았고 그리고 선거 결과 우리가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예. 것은 우리 정치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쟁이 심한 것은 건강한 사회라고 이런 뜻으로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수렴도 우리 모두가 내부에서 다 수렴해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